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모진 추위가 물러가고 안창마을에도 봄이 찾아왔다. 놀이터에서는 다시 어린이들의 생기찬 소리들이 들려왔고 하늘과 가까운 기철 씨의 2평짜리 집 근처 언덕에서도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생명의 존귀함과 끈질김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화사한 봄의 나날들 속에서 기철 씨는 외롭게 시들어가고 있었다. 교도소를 나온 뒤 그 스스로가 사람들을 멀리한 탓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다. 안창마을에 이사온 이후 사귄 사람들, 나이가 모두 기철 씨보다 훨씬 많은 그들이 가끔 음식을 해와 억지로 먹이곤 했다.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는 양아들 창식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웃에 사는 전치근 씨와 박덕구 씨, 둘 다 몸이 성치 못한 사람들이 가끔 기철 씨의 방을 찾아와 말동무가 돼주기도 했다. 어느 날 기철 씨는 창식 씨 앞에 장부를 내놓았다. 홀로 살면서 꼼꼼하게 적은 가계부였다. 기철 씨는 조카에게 외상진 상점과 돈 받을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다. 나중에 기철 씨의 빚을 다 갚고 나니 받을 돈이 15만 원쯤 남더란 것이다. 기철 씨는 그를 파멸로 이끈 이 사회에 조그마한 빚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기철 씨는 또 창식 씨에게 내가 죽거든 시계, 라디오, 텔레비전을 네가 가져라고 말하고 거듭 내 제사를 부탁한다고 했다. 기철 씨의 병세가 위급해지자 아버지 김우근 씨도 자주 들르게 됐다. 기철 씨 때문에 아내와도 일찍 사별하고 가슴에 목이 박혀버린 김 노인은 용호동의 어느 주차장에서 개수원으로 일하며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는 죽어가는 아들의 머리를 쓸면서 연애도 한번 못해본 이 자식아 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철 씨는 이제 서서히 정신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헛소리가 자주 새나왔다. 주로 간호를 하는 양아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죽어도 물려줄 것이 없구나. 한번 멋지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네 어머니에게 잘해드려라. 나으면 나하고 서울 가자. 내 한 몸 죽더라도 너 하나는 호강시켜주겠다. 이런 헛소리 사이사이로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래도 원한에 사무친 악담은 한 번도 하지 않더라고 가족들과 이웃들은 증언하고 있다. 창식 씨에게만은 그놈의 자식 때문에 라고 씨름하듯 내뱉기도 했으나 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도 창식 씨는 나무 토막들을 주워 모아 감싸들고 비탈길을 올라갔다. 신발 공장에 다니는 그는 어머니와 번갈아가며 기철 씨를 간호하고 있었다. 아궁이에 나무 토막을 쑤셔 넣어 불을 피운 뒤 방에 들어갔더니 기철 씨가 힘없이 말했다. 창식아, 너 어디 있었노? 얼마나 찾았다고. 그리고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다. 창식 씨는 밤 늦게까지 기철 씨를 지키고 있다가 집으로 내려왔다. 이웃에 사는 전치근 씨가 문병 왔다가 기철 씨 옆에서 같이 잠에 빠졌다. 새벽 4시쯤 됐을까. 눈을 뜨고 기철 씨를 불러보니 대답이 없었다. 흔들어봐도 기척이 없다. 벌떡 일어나 정강이를 만져보니 싸늘하게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43번째 생일을 2달 앞둔 춘 3월의 새벽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1980년 3월 14일 오후 국제신문 사회부장 장양수 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금식 씨 아시죠? 알죠. 장 부장은 그날 사건 재판을 취재하면서 김금식 씨와는 낯이 익었던 것이다. 그분 부탁으로 전화를 거는데요. 김기철 씨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답니다. 신문에 내서 치료비라도 좀 보태주는 게 좋겠다고 합디다. 다음날 장 부장은 기철 씨 집에 이문석 기자를 보냈다. 이 기자가 알려온 것은 기철 씨가 마침 그날 새벽에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백지처럼 깨끗한 청년이었는데 장양수 씨는 조사부에서 갖고 온 기철 씨의 천진난만한 동안을 바라보며 가슴에 닿는 슬픔 같은 것을 꾹 눌렀다. 기철 씨의 시체는 가벼웠다. 창식 씨는 50kg밖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 한창 때 80kg에 육박했던 몸이었다. 옷을 벗겨보니 어깨 쪽지와 가슴 전체에 울긋불긋한 멍 같은 반점이 퍼져 있더군요. 삼촌이 저것 때문에 밤만 되면 아프다고 술을 잡수셨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납디다. 가족들은 기철 씨의 거의 비틀어진 목과 내려앉은 어깨를 바로 펴고 염습을 끝낸 뒤 관 속에 넣었다. 한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뗐지만 기철 씨의 병명을 가족들도 아직 모르고 있다. X선 사진에는 폐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느니 죽기 전에 황달기가 있었다느니 하지만 진찰다운 진찰을 받아본 적이 없는 기철 씨였으므로 직접 사인이 된 병명은 확실치 않다. 이웃에선 폐결핵으로 알고 있지만 다음날 기철 씨의 시신은 당감동 화장장에서 한줌 재로 변했다. 무지막지한 폭력 수사에도 몸으로 때우며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시종일관 나는 결백하다고 버텼던 그 육체는 수천도의 불길 속에서 연기가 돼 사라져갔다. 창식 씨는 화장장 뒷산으로 올라가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 생명들 위에 묵은 생명의 파편들을 뿌렸다. 김우근 씨는 아비보다 먼저 간 불효자식의 죽음을 떠나보내며 실성한 듯 몸부리치며 울부짖었다. 가족들은 계금동의 어느 절에 기철 씨의 위패를 안지 총각 귀신의 원혼을 달래줄 것을 부탁했다. 몇 달 뒤 큰형 이만 씨는 또 한 번의 화장식을 가졌다. 기철 씨의 그 기록집을 부산항이 눈아래 보이는 마당에서 불질러버린 것이다. 이만 씨는 바위 같은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꽝꽝 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불꽃과 연기를 노려봤다. 기철 씨가 깜빵에서 편지지와 갱지 위에 깨알처럼 적어 넣은 뒤 세 권으로 묶어두었던 그의 수기는 출소 뒤 한 번도 남에게 읽히지 못하고 재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그 기록 뭉치만 보면 진절머리 나는 생각이 떠올라 못 견디겠습니다. 누구는 그걸 가지고 검사를 찾아가자고 했습니다만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기한 우리가 이제 와서 이것으로 흥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두면 잡념만 생길 것 같아서 불태웠죠. 선생님 같은 사람이 찾아오실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 앞에서 김이만 씨는 혀를 끌끌 차면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했다. 1981년 7월 12일 기철 씨의 아버지마저 뇌출혈로 세상을 하직했다. 향년 69세였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덮어 씌워진 살인마의 가시관이 벗겨지는 것도 못 보고 아들은 그 누명의 굴레에서 영원히 탈출하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죽어갔으며 아버지는 두 사람의 죽음이 준 전기고문 같은 고통을 쓸어안고 걷다가 고목처럼 쓰러져 버린 것이다.